자, 오늘 강연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사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는 공주와의 춘추, 사마광의 자치통감, 주자의 자치통감 강목 등과 함께 우리 옛 선인들이 가장 애독했던 역사서입니다. 오늘 강연은 김영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은 홍익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대 한중 관계사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중국 소진학회 초빙이사로 계시고 중국 사마천학회 회원이시고 또 전 영산원 불교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 쓴 사기, 그리고 사기의 인간경영법, 또 난세에 답하다 등이 있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김영수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얼음이 석자씩 얼려면 하루 이틀 추워가지고는 안 되죠. 예. 사마천의 사기를 공부한 지 올해로 제가 25년째가 됐습니다만 이제 겨우 수박 모양을 조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시간 반 정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사마천 사기에 대해서 들었다, 사마천 사기에 대해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 3,000년 역사책입니다. 3,000년 역사책이고 등장하는 인물만 4,000명이 넘고요. 주인공들만 한 200여 명 정도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아주 대하 드라마도 이런 대하 드라마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중국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를 읽어봤자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사마천이 창안한 역사책이다 보니까 이후 동양 역사에 수천 년간 영향을 미친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걸리는 데 시간만 20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가를 알아주는 건 불과 100여 년 전부터 사마천 사기의 진가를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마천 사기를 전문가들이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어지러울 란자, 책서자를 써가지고 란서라고 불렀습니다. 읽기가 그만큼 복잡한 책입니다. 사마천의 일생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어지러운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어려울 난자를 써가지고 난서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책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마천이라는 분의 일생, 그 다음에 사기가 어떤 책인가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10개의 메시지를, 사기에 나오는 중요한 또는 의미심장한 고사성어나 명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사마천이 사기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지금 사기를 찾느냐? 아까도 원장님께서 CEO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 가운데에서 항상 사기는 평생 읽어야 될 필독서 100권 가운데는 100% 꼽혔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야 될 50권 가운데 90% 이상이 사마천의 사기를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CEO분들 사이에서 사마천 사기가 읽어야 될 필독서 제1위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사기인가라는 부분은요. 첫 번째는 중국의 존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G2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을 앞지를 걸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100주년이 되면 아마 모든 나라들을 압도하는 울트라 강대국으로 우뚝 쓸 가능성이 현재 커 보이고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가 시공을 수천 년 동안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우리 입장에서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존재감이라는 게 이게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게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는 문제가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 얼마 전에 수립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심각한 겁니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는 것은 20세기 미국이 취했던 하드 파워 전략하고 정반대의 국가 전략으로서 소프트 파워 전략을 택했습니다. 미국이 취한 하드 파워 전략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썽을 부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나라한테 가가지고 군사력으로 먼저 공격한 다음에 정치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게 20세기 내내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분쟁을 일으킨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취한 국가 전략 자체가 하드파워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힘에 굴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승복은 안 하는 거죠. 잠시 무릎은 꿇지만은 언젠가는 결국은 미국이 9.11 테러에 의해 가지고 본토가 공격당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과 더불어서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미국과 같은 하드파워 전략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국가 전략을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수정을 합니다. 고쳤습니다. 고쳤다기보다는 전혀 다른 국가 전략으로서 소프트파워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소프트파워 전략에는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경제와 문화가 들어갑니다. 이 소프트파워 전략이 향후 우리한테 미칠 영향력이 대단히 심각하고 크다라는 겁니다. 그 일단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동북공정 같은 역사 분쟁 문제가 소프트파워 전략의 일환입니다. 국가 전략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게 왜 사기하고 관계 있냐?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의 기본적인 텍스트가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자국의 역사를 상한선을 끌어올리자. 누르방자 황제가 중국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단군 할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전설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다 역사 속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의 상한선을 끌어올리는데 사마천은 사기는 단 한 글자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마천이 원했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가 전략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이 또 사마천의 사기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들어주는 또 필요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때문에 그랬고요. 뭐 같은 선상에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이 심각성 때문에라도 사마천 사기를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마천 사기에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130권에 이르는 사기 가운데 딱 한 권이 우리나라 역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역사가 한 권이 있습니다. 130권. 그게 뭐죠? 사기 130권 가운데 조선열전이라는 열전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이 사마천 사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는 고려시대 때 기록이기 때문에 사기하고는 1000년 넘어 차이가 납니다. 사기에는 고조선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조선은 이시조선이 아니고 고조선입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의 기록도 어떤 기록이냐 그러면 멸망사입니다. 고조선이 언제 멸망하죠? 기원전 108년. 기원전 108년에 망합니다. 기원전 109년에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침공해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내분으로 망합니다. 그건 멸망사 기록입니다. 거기다 더 중요하게는 사마천이라는 분이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기원전 108년에 몇 살이었어요? 37살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당대사 기록입니다. 조선열전은 당대사 기록입니다. 중국의 어떤 학자는 사마천이 직접 한무제의 고조선 정벌에 종군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생생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사마천 사기의 연구도 사실은 조선열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보여준 하드파워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식 리더십이 한계에 부딪힘으로써 이제 동양의 철학과 동양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행위 자체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욕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비슷하게 2000년 가까운 왕조 체제를 경험한 나라이다 보니까 유전자 속이나 염색책 속에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통 분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고전을 통해서 동양의 리더십을 새롭게 한번 조명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리더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본질을 통찰해보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의 시각으로 동양의 시각으로 인간의 본질을 통찰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하고 맞물려 있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 세상이 많이 병들어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의 문제나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라든지 인간의 가치의 문제에 관해서 조명할 때가 됐다. 다시 돌아볼 때 성찰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기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훌륭한 텍스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기는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인데 어떤 역사책이냐 그러면 문학적 역사서고요. 역사적 문학서입니다. 그 두 가지가 통섭이 이루어짐으로써 철학적인 단계까지 승화된 문사철이 한데에 녹아있는 완벽한 통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책하고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역사책입니다. 수준 높은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고급스러운 책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기만한 고급스러운 책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듣고 나시면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지실 겁니다. 왜? 말 자체가 다릅니다. 사기에 나와 있는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따가 10개의 메시지 가운데 언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말 자체가 다르다는 것. 사마천의 인생 역경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본받을 만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도 사기와 사마천의 위상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마천이라는 분의 초상화입니다. 명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명인들의 초상화집에 실려있는 모습인데요. 49살 때 자기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형벌을 자청하고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한 분입니다. 억울하게 지건하다가 바른말하다가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옥에 갇히고 나중에 48살 때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기를 집필하던 과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마천이 사기를 마저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그 당시 한나라 법에 따르면은 사형수가 살아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을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기를 잘라버리고 궁형을 자청해서 내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해 보셨죠? 영화? 거기 나오는 처선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기를 잘라버리고 나면은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목소리가 여자처럼 바뀌고 수염이 없어지고 얼굴 모습은 노파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마천 초상화에 수염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고 역사상 위대한 위인들 초상화 가운데 여러분들은 가장 슬픈 초상화를 보고 계십니다. 사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도 배우셨어요. 뭐라고 배우셨냐 그러면 기전체 역사책의 효시다.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사기는 모두 130건이고요. 누르왕자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천 당대까지 3000년을 다루고 있는 통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역사가가 3000년을 다루는 통사를 남겨놓은 책은 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즘 나와서 요즘 세계사 쓰거나 하는 그런 걸 제외하고요. 언제적 분이냐 그러면 2160년 전의 사람입니다. 태어나셨습니다. 중국은 관찬사설학 해가지고 정부가 주관해가지고 역사책을 편찬합니다. 그 역사책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발을정자 역사사자를 써가지고 정사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정사는 모두 24종류 또는 25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사 또는 25사라고 부르는데 그 정사의 첫 번째 뭘로 시작하냐? 사마천의 사기부터 시작합니다.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원나라 신원사까지 또는 청사구까지 해가지고 24종류 내지 25종류의 정사의 첫 번째 책입니다. 나머지 24종류 또는 23종류가 모두 사기의 체제를 모방했습니다. 그 체제가 뭐냐? 기전체입니다. 사기는 모두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이렇게 5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본기의 기자하고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 역사책이라는 새로운 역사 소술 체제를 사마천이 창안을 한 겁니다. 이 역사 소술 체제가 중국 역사에 2000년 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체제 자체가. 내용은 사기로부터 두 번째 나오는 한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이나 정신은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 읽어라, 중국 역사책 읽어라 그러면 무조건 100이면 100사람 전부 다 사기를 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체제뿐만 아니고 내용이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는 깊이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뛰어난 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중국 역사책 무슨 책 읽으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다 사기라고 얘기를 하지 방고의 한서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에다가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 그러면 절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절대 역사서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를 본따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기전체는 중국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급기야 고려시대 때 뭐가 나왔죠? 김부식의 삼국 사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월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기가. 그 정도로 동양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역사책이다. 또 하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치열한 현장 정신입니다. 사마천은 일일이 역사 현장을 다 자기 발로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전달되는 또는 그 한 위인이 또는 한 인물이 태어난 곳에서 직접 현장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거나 그 다음에 탐문을 하거나 지방지 기록들을 입수해가지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그 사람 가장 맞는 에피소드,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기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사람의 전기 속에다가 집어넣는 아주 탁월한 방식을 사마천이 또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사마천의 이야기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사마천은 멋진 글자로 그죠? 압축을 합니다. 네 글자로 압축하면 뭐가 됩니까? 사자성어가 되는 겁니다. 사기에 나와 있는 사자성어만 해도 600항목 정도가 됩니다. 네 글자로 된 거. 여기 초등학생 앉아 있는데 초등학생 가면 한자 배울 때 뭐 배우냐면 구일모 배워요. 아홉구자, 소우자, 그죠? 한일자, 털모자. 글자가 쉬워서 초등학생들이 꼭 그거 사자성어를 배웁니다. 근데 그게 사마천이 한 말인지는 모르고 계신다. 구일모 사마천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쓴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사기에 600항목 정도 등장하고요. 명언이나 기타 속담들, 가요들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사기에 나오는 흔히들 명언이라고 추릴 수 있는 것들만 1200항목 정도가 추출이 됩니다. 그것만 공부하셔도 인생 살아나가는데 큰 그 무기 하나를 얻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 10개 가운데 다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현장 정신부터 이게 강의도 재미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너무 딱딱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으라고 제가 현장 정신을 위주로 해서 좀 사진을 몇 카트 가져왔습니다. 사기에 있어서 현장 정신을 빼면은 그죠? 찐빵에서 단팥을 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무미건조해지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다리 이름 과자입니다. 과하교라는 겁니다. 무슨 과자일까요 그러면? 글자도 읽지도 못하는데 뜻을 어떻게 하냐고요? 가랭이라는 뜻입니다. 가랑이. 예. 허벅지, 양허벅지 사이 가랑이, 사타구니 밑에를 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리 이름이 별 희한한 다리 이름이 다 있다 그죠? 예. 가랭이 밑다리. 다리 이름 그대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가랭이 밑다리가 되잖아요. 글자를 아무리 아셔도 대개 이제 동양고전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사성어나 사자성어 굉장히 목을 매시는 분들이 많아요. 멋지게 한마디 해보려고 많은데 성어만 알아가지고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글자만 알아가지고 고사를 모르면은 뒤에 성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사기의 그 많은 고사성어 오늘날 왜 각광을 받고 있냐 그러면요. 오늘날 기업의 광고나 홍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홍보 방식 가운데 광고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스토리텔링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광고에 이미 인문학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마천 사기는 전부 다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모든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네 글자로 줄여내는 게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지 성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들 학생들한테 야 한자 공부해라 뭐 사자성어 좀 하지 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뭐에 얽힌 고사냐 그러면 유방을 도와가지고 항우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한나라 초기에 3명의 공신이 있습니다. 이걸 서한 삼거리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소화, 장량, 한신. 이제 수준들이 나오시는구나. 이제
요 세 사람을 서한삼걸이라고 부르는데 한신이 젊은 날 이러하고 관계 있는 달입니다. 한신이 젊은 날 다리를 건너가다가 건달하고 부딪혀가지고 시비가 붙습니다. 건달이 칼을 뽑아서 날 찔러보라고 시비를 걸자 한신이 싸우기 싫다고 하니까 건달이 그러면 내 가랭이 밑을 기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네 글자의 고사성어가 사자성어가 과하지욕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이 일대기를 이 일화를 사마천이 한신의 기록인 회우무 열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의 젊은 날 뜻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일화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신이 사소한 시비 정도는 참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랭이 밑을 기는 치욕을 견뎠습니다. 사마천 직접 한신의 고향을 찾아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한신 고향 사람들로부터 한신의 일화를 얘기를 듣고 한신의 일대기에다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마천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마천보다 훨씬 많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17년 동안 제가 중국만 한 120차례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의 모든 역사 현장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한신이 건달 가랭이 밑을 기는 과하지옥의 그림이고요. 나중에 한신은 유방에 의해 가지고 대장군으로 임명이 되고 나중에 왕까지 됩니다. 출세합니다. 한신도 건달이었어요. 젊은 날에. 한신도 일정한 직업이 없이 빈둥빈둥거리고 친구 집 찾아가서 밥 얻어먹는 게 한신의 일이었습니다. 생산 직업에는 종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만 보면 유방도 농사꾼 집안 출신인데도 농사도 짓지 않고 맨날 술이나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인데 황제가 됐죠. 한신도 젊은 날 친구 집 가서 밥 얻어먹던 사람인데 나중에 왕이 됐죠. 출세하려면 백수가 되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젊은 날 밥을 자꾸 굶어서 뻑하면 친구 집 가서 밥을 얻어 먹으니까 누가 싫어하냐 그러면 친구 와이프가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친구 와이프한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한신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친구 와이프가 한신이 오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식들하고 밥을 먹어 치웠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재미있으시잖아요. 사마천 사기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제가 했을 뿐이죠. 사마천은 한자로 써놨을 뿐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낚싯대 하나를 들고 시냇가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데리고 있는데 마침 옆에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냇물 소리가 아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한신의 배에서 배골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한신이 하도 불쌍해서 당신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한신에게. 아주머니는 뭐 하는 분이냐 그러면 빨래하는 게 직업인 아주머니였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랫감 걷어와서 시냇가 나와서 하루 종일 빨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빨래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들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신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직업이 빨래하는 아주머니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옵니다. 그 자리에. 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한 달 동안 밥을 얻어 먹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백수 생활을 하려면 그죠? 좀 철면피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과지옥 같은 거야 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고사성어는 잘 모른단 말이죠.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고사성어를 인용을 하면은 사람을 달리 봅니다. 뭐냐? 표모 반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표모는 빨래하는 아주머니고요. 이게 글자만으로도 소용없는 게 여기서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 안 들으셨다면 만약에 사기를 안 읽고 저 네 글자를 보면은 표모 반신 밥반자 믿을 신자 믿을 만한 밥이야 뭐야 그죠? 전혀 모르시잖아요. 표모까지는 어떻게 알았다 치자 그죠? 모른다. 왜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한신의 신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모가 빨래하는 아주머니에게 한신에게 밥을 줬다. 밥반자는 동사입니다. 이때 쓰이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밥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한 달쯤 얻어먹고 보니까 한신이 벼룩이도 낯짝이 있죠, 그죠? 이제 그만 얻어먹으랍니다.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출세하면은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생기긴 멀쩡하게 왕족처럼 생긴 놈이 왜 밥 굶고 다니냐. 근데 잘 해봐라. 좀 백수처럼 살지 말고 좀 뜻있는 일을 하라고 면박을 줘서 보냅니다. 실제로 나중에 한신이 왕이 돼가지고 금의 환향해서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밥을 준 아주머니에게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일반천금이라는 겁니다. 밥 한 번 얻어먹고 천금으로 은혜를 갚는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시자 한신이 만들어준 아주머니의 무덤입니다. 표모묘라고 하는 무덤, 지금 저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 여기 앞에는 자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신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중국 사람들 또는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 와가지고 교육 현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이냐? 어려울 때 남을 도와줘라. 그죠? 그리고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라 하는 보온의 개념을, 사마천 사기가 다른 책하고 구별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밸류 컨셉트, 가치 개념들이 다 고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원한, 복수, 은혜, 그죠? 그 다음에 리더들이 갖춰야 될 자질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재미있는 고사를 통해 가지고 가치 개념들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경영 이론 가운데서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리더십이 사라지고요. 리더십이 사라지고 뭐가 등장했냐면 브랜드십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그 조직이나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리더와 조직인들과 그 다음에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새로운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잡아낸 게 뭐냐면 가치 개념을 잡아냈습니다. 사기에서. 현대인들에게 또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밸류 컨셉트를 고사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이 사기야말로, 사기에 나와 있는 고사야말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되겠다고 해서 가치 개념을 굉장히 리더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마침 경영 이론에서도 리더십 이론에서도 리더십 대신 브랜드십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이 나옴으로써 고전하고 오늘날 현대의 경영 이론하고 절묘하게 조우하는 그런 또 뜻밖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한신 어머니 무덤입니다. 여기는 한신 어머니 무덤은 한신이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요, 한신 어머니 무덤 주변으로 시장이 생길 만큼 번화가였습니다. 권력자 어머니 무덤이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거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한신하고 한신 어머니 사이에는 어떠한 가치 개념도 중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아들하고 어머니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빨래하는 아주머니하고 사이에는 어려울 때 남을 도와주라고 하는 정신과, 그죠? 시혜의 가치 개념과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하는 보온의 가치 개념이 중간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강한 그 호소력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뭐 제목을 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모든 내용과 거의 모든 고사성어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뭔가를 호소하거나 또는 뭔가를 질타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존경의 뜻을 보내고 있는 아주 주옥과 같은 그런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10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수박 구경도 못 하신 거다라는 걸 알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간의 가치에 대한 긍정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자. 나 자신의 능력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주체적으로 주동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먼저 긍정하라는 메시지를 하마천 입을 빌려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봉기군의 수령이 누구냐 그러면 진승이라는 사람입니다. 농민봉기의 수령 진승 또는 진섭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용직, 직업도 없는 일용직입니다. 고용 노동자였습니다. 그 일용직인 사람이 세상에 항거하고 진나라 말기에 진나라 폭정에 항거해서 농민봉기를 일으켜서 진나라를, 그 거대한 진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진승이 먼저 봉기하고 난 다음에 잇따라서 봉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항우, 유방 같은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이어서 봉기를 함으로써 진나라를 거꾸로 때리는데 그 도화선은 진승이 만들었습니다. 그 진승이 농민봉기군을 일으키면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왕우장상 영유종호라.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다더냐, 그런 뜻입니다. 예. 멋진 말이죠, 그죠? 예. 왕우장상에 어디 시가 따로 있냐? 누구든지 노력해서, 누구든지 용기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크게 이루어 놓으면 그게 왕이 됐든 후가 됐든 장군이 됐든 재상이 됐든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왕우장상 영유종호라고 하는 이 진성의 외침은, 인간 평등에 대한 큰 외침은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시대 때 이 말을 갖다가 인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만적이들. 예. 그죠? 예, 최씨 집안의, 예, 무인 집안, 최씨 집안의 노비로 있던 만적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죠?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노비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 쓴, 인용한 말입니다.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뜻을 이해해 주지 못하자 진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작이 안지 홍곡 지지리요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참새가, 예, 봉황의 뜻을 어찌할리요. 그렇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홍곡은 원래 큰 기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흔히들 뭐라고 번역을 하냐 그러면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힘을 합쳐서 농민봉기를 일으킨 최초의,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봉기군 우두머리 진승이 한 말입니다. 사마천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아주 적나라합니다. 예. 그래서 불평등 인정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세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평등하거나 공평해 본 적이 없다. 원래 불공평하다. 인간이 사리사욕이라는, 사심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그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공평이라든지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상적인 것이지 존재할 수 없다. 다만 공평과 평등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등과 공평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불평등한 현상 자체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방법이 생기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마천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그죠? 세간에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이 길거리에서 죽는 법은 없다. 천금지자 불사우시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늘 보시잖아요. 예. 돈 가진 사람들이 어디 깜빵 가는 거 보셨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 천금지자는 불사우시라 그랬습니다. 저녁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헐뜯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자기보다 재산이 100배가 되면 겁을 먹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 사람이 노예가 된다. 이게 사물의 이치다라고 사마천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머리 굴려서, 예, 지혜를 짜내서 니도 부자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마천. 그리고 수많은 종 거느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밥을 먹을 때 요즘식으로 하면 오케스트라를, 예, 동원해가지고 음악 연주를 들으면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런 부자들 이야기를 사마천이 기록해 놓은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예, 거부가 된 사람들 이야기를 사마천이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하면은,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시세의 흐름에 대한 약간씩의 지혜들만 갖춘다면은, 예,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다 불만 없이 부자처럼 살 수 있다. 그 대신 뭘 강조하냐면 덕을 강조합니다. 사마천이. 그 덕을 뭐라고 하냐? 상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즈니스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강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 자체를 타파하기 위해서 불법을 동원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성공하고 나면 부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덕을 갖추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마천이.
아마 동양 역사상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관한 최초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사마천일 겁니다. 정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과잉입니다. 굉장히 관심 없어 하면서도 그죠?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또 한국 국민들만큼 정치를 경멸하는 국민들도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정치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치를 경멸하는 국민은 경멸받을 수준의 정치밖에는 소유하지 못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경멸하시지 말고 사마천 사기 잘 읽으셔서요, 정확하게 올바른 눈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지혜를 갖추는 게 훨씬 더 한국 사회나 여러분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마천 화신열전에서 정치에도 경지가 있다, 정치에도 수준이 있다. 그래서 5단계의 정치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단계의 정치 수준은 정치의 방법,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한다. 기본적으로 뭘 자꾸 규제하고 통제하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냐.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따라라. 이게 이제 도가의 통치 방식이기도 합니다만,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은 이익을 이용해서 이끌어라. 이건 누구를 들을 수 있냐 그러면 관자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관중이라고 늘 얘기를 하죠. 그죠? 관중과 관포지교의 주인공인 관중입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아주 배불리 먹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백성들을 아주 든든하게 배를 불려준 사람입니다. 관중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창고가 튼실해야지 예절을 하고, 창름실이 지 예절이고, 그 다음에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지 염치를 한다. 그게 의식족이 지 영욕이다. 명예와 치욕을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관중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염치를 차리고 예절을 하게 만들려면 먼저 배불리 먹이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라라는 게 관중의 기본적인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두 번째 단계로서 이익을 이용해서 이끌어라. 첫 번째 게 잘 안 되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가르쳐서 깨우치는 거. 이게 교화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꾸 이제 계몽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점점 근대화하면서 발전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희한하게도 여기 5개가 다 들어 있어요. 앞에 게 없네요, 그죠?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없는데 비슷하게 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단계가 다 들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백성을 가지런히 바로잡으려고 한다. 무조건 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5번째가 뭐냐? 사마천 가장 못난 정치는 불을 놓고 백성들하고 싸우는 정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마천은 그러면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불공평한 현상과 그다음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걸 극복하고 내 스스로를 자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위해서는 치열하게 내면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마천 스스로가 자기하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벌였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사마천이 죽음보다도 치욕스럽다고 하는 궁형을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그때 사대부들한테는요, 지식인들한테는 사형을 선고받으면은 최소한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독약을 먹든지 어떤 형태로 자결할 수 있어요. 그게 자존심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자살하는 내용이 100차례 이상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19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자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왜 그러냐? 그때 사람들의 생사관하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생사관하고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생사관이 묘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죠? 이 감수성 한 자락을 탁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멋있게 산다 이 사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기가 대단히 매력적인 책으로 와 닿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살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천. 그런데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궁형을 선택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왜? 첫 번째, 나이입니다. 몇 살 때 궁형을 자청했다 그랬죠? 49살. 조선시대 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50대를 못 넘었습니다. 2160년 전의 사람입니다. 남자 나이 49이면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죽을 때가 다 된 나이입니다. 죽었거나. 그 나이에 궁형을 자청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끔찍하긴 하지만은 궁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형을 자청하거나 또는 형벌이 가해지면 첫 번째 고환을 포함해서 성기 전체를 끈으로 꽁꽁 묶어줍니다. 그래서 뭐 마땅하게 마취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꽁꽁 묶어서 신경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경이 죽었다고 생각되면 날카로운 칼로 통째로 잘라냅니다. 고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요도만 남죠. 오줌 구멍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오줌 구멍에다가 큰 거위털을 박아둡니다. 그게 이제 오줌길이 되는 겁니다. 요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잠실로 보냅니다. 2호선 잠실역으로. 왜 잠실로 보내냐?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찬기운이 들면은 죽기 쉬워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우리가 내장 수술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방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수술은 오줌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계속해서 막아놓은 상태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데로 보내서 몸을 추스리게 해야 되는데 죄인을 무슨 뭐 황토방으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찜질방으로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곳이 어디에? 누에치는 곳입니다. 옛날에 할머니 시골에 가면 누에치는 데 가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잠실로 보내가지고 몸을 추스리게 합니다. 한 100일 정도. 길면은 100일, 짧으면 한 달 정도. 그렇게 해서 오줌이 나오면은 수술이 성공한 것이고 오줌이 안 나오면은 요독증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49살의 나이로 이 대수술을 자청한 거는 이게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어떤 중국 학자들은 죽을 확률이 80% 이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죠? 죽었을 경우에, 만약에 궁형을 자청하다가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 결과를. 사마치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끔찍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왜? 남겨놓은 게 없잖아요.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록에, 차라리 기록에 남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잊혀져 버리면은. 근데 만약에 기록에 남는다면 어떻게 기록에 남겠어요? 한나라 무제 때 태사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는 구질구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하다가 죽었다. 그렇게밖에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사마천은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입니다. 왜? 위로는 조상 얼굴에 먹칠을 하고 아래로는 후손들을 볼 면목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부끄러운 선조가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후손이 되겠어요. 기록 자체가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천의 궁형의 자청이라는 것은 가장 끔찍한 선택이자 가장 위대한 선택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행히 살아남음으로 해서 사마천이 우리에게 사기라고 하는 절대 역사서를 선물을 한 겁니다. 사마천 개인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지만 인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선물 하나가 주어진 셈이 됩니다. 왜? 사마천이 47살 때부터 옥에 갇혀서 궁형을 자청하고 50세 때 풀려날 때까지 약 3년 기간 동안 사마천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도 나서가지고 자기한테 변호 한마디 해주지 않고 돈 많은 친구들 50만 전만 내면은 사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마천을 위해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면회 한번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겁니다. 사마천이. 정녕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이런 것이냐. 그리고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가 바람직한 리더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과연 지배계층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내내. 그래서 사마천이 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생각사자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시 뒤집어 봄으로써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사마천의 역사관으로, 진보적인 역사관으로 수렴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당대에 자기가 모셨던 황제인 한나라 무제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개국 황제였던 한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겁니다. 역대 제왕들이요,
사마천 사기는 읽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왜? 아픈 데가 많거든요. 찔러대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대놓고 읽으라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왜 25사 가운데 제일 첫머리에 올려놨냐? 워낙 뛰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렇잖아요. 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실력 하나는 알아줘야 돼.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분야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마천 사기가 그런 책입니다. 권력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정말 불편해, 심기가. 저 책 자체가요. 지식인들이 저걸 읽고 그죠? 요즘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상이 이렇게 작용화될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마천 사당이나 무덤도 아까 사마천 사당 무덤 보셨는데 사마천 사당 무덤도 역대 왕조들이 제대로 간수를 안 해줍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은 누가 정비를 해줬냐 그러면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간수를 해줍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죠? 이민족이 단장을 해줍니다. 왜? 컴플렉스가 없으니까요. 몽고 입장에서야 보면은 사마천이 훌륭한 역사학자죠. 뭐 이게 역대 한족의 왕들이 황제들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훌륭한 역사학자인데 왜 무덤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새로 지어줘. 새로 단장해줘. 해서 사마천 무덤 형태가 몽고 사람들의 바오처럼 생겼습니다. 또는 게르라고 하는 천막처럼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 내면의 아주 치열한 고민과 고통 끝에 사마천이 획득한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계는 뭐냐면 첫째, 복수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복수하세요. 근데 복수도 품위 있게 하라.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복수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인간 세상사가 작게는 그죠. 원한과 은혜와 복수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만은 사마천은 아주 드라마틱한 복수 이야기를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오자서라는 사람입니다. 오자서 자기 아버지하고 형님을 죽인 초나라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죽은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에다가 채찍질을 가할 만큼 아주 복수심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 오자서가 실질적으로 뭘 이끌어내냐 그러면 5월 춘추, 5월 동주 아시죠? 그죠? 오나라하고 월나라의 싸움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오자서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손자병법의 손무, 그 다음에 이쪽 월나라에 있는 법녀, 그죠? 그 다음에 구천, 부차, 서시 이런 사람들이 오나라하고 월나라에 아주 50년에 걸친 투쟁 행사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바로 복수의 화신이 오자서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부차에게 배신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기록하는 손빈이라고 하는 손자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손빈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를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손자병법보다 뛰어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밌게도요. 손빈은 실전 경험이 많은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거의 전투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도 손자병법이라는 아주 탁월한 그죠? 병법서를 남겼어요. 아주 중국 사람들 그러면 불가사의합니다. 손빈은 동문수학했던 방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자신을 모함해서 무릎 아래를 잘라버리는 형벌을 받고는 안전방위가 된 아주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리고는 제나라로 건너가서 위나라에서 군사 총책임자를 하고 있는 방연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전략과 전술로 유인해가지고 결국은 원수를 갚는, 그래서 방연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아주 수준 높은 복수를 보여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마천도 통쾌하게 복수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했냐? 사마천의 복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문화복수라고 합니다. 문화의 힘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왜? 어디다가? 사기 곳곳에다가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한, 또는 자기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그 다음에 증오의 감정을 사기 속에 있는 내용 곳곳에다가 깃들여내는 은유법, 비유법,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 가지고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있고, 그 사마천의 복수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복수를 해라. 사기를 읽으면 복수를 해도 격조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사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사마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리고 궁형을 당하고 풀려나기까지 과정에서 사마천이 생사관이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아니고 완성됩니다. 사마천의 생사관이 완성됩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잘 아시죠? 지금 내가 법에 굴복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9마리 소에서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는 하찮은 행동이다. 구일모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고유일사 혹중우 태산이요 혹경우 홍모 용지소추 이하라고 하는 천하의 명언을 친구에 보낸 편지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 하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 위대한 죽음은 위대한 삶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죽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삶 자체가 의미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예. 암만 돈을 많이 벌고 암만 출세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보여준 행위나 행동 자체가 천박하거나 수준이 형편없는 삶이었다면 그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외형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속빈 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죽음은 위대한 삶이 담보한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지만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사마천이 이 유명한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사마천 사당과 무덤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 있는 폐방입니다. 문입니다. 고산앙지라고 써 있는데 사마천이 공자님에게 보낸 찬사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높은 산은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언격이 인격이다. 말의 격이 그 사람의 격을 결정한다라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마천은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마천 사기가 52만 6,500자나 되는 방대한 역사책인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마천의 천재성을 얘기합니다. 사마천은 52만 6,500자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다 맞춥니다. 왜? 자, 권력자를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사마천이. 그런데 그 권력자에 대한 기록인, 예를 들어서 유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데 유방의 기록이 고조봉기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쭉 기록해버리면은 사마천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 그러면요, 사기를 쓰면서도 사기가 그 당시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목간이나 죽간에다가 일일이 붓으로 쓴 겁니다. 그 죽간하고 목간을 끈으로 연결한 게 한자의 책이고요. 그죠? 네. 그걸 어느 정도 양이 되면은 돌돌돌 말죠. 그게 권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죽간이나 목간에서 온 거다. 문제는 자기가 쓴 이 내용 때문에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책이 폐기당하면 어떡하냐. 이것도 두 번째 고민이었어요, 사마천이.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요. 불에 태워버리라든지. 그래서 사마천이 똑같은 걸 두 부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그런 대놓고 비판하는 걸 피해가기 위해서 교묘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 장치를 어려운 말로 전문가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혹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상호 비교해서 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그 권력자 기록에다가 전기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권력자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 속에다가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방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은 항우 쪽에다 슬쩍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방을 도왔던 공신들 열전에다가 살금살금 한 계절 한 개씩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 이런 책이 다 있냐, 그냥 쭉 쓰면 될 거를 여기저기 흩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어지러울 란자로 써서 란서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어지러운 책이다. 근데 가만히 연구해보고 또 사마천 일생을 다시 되짚어보고 보니까 아, 이게 어지러운 책이 아니고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울 란자, 읽기 어렵다 해서 난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혹연법을 통해서 사마천이 아주
그러다 보니까 52만 6,500자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이 퍼즐 조각을 어디다가 껴맞춰야지 그림이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사마천이 얼마나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가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만 하죠. 마치 저는 뭐라고 비유하냐 그러면 바닷물을 길어다가 소금을 정제하듯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기울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기에 나오는 문장들이 천하의 명문으로 꼽히고 사자성어가 600항목씩 나오고요. 명언들이나 고사성어나 속담들이 1200항목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필요하면 민간에서 쓰고 있는 육두문자까지도 사마천 끌어다가 인용합니다. 필요하면. 그렇죠. 상황을 정리할 때는 가장 적절한 언어로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천 누구보다도 말의 격조나 글의 격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세가들 아시죠? 그죠? 유세가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로비스트들에 해당됩니다.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얘기를 하고 유세하고 벼슬을 받는 사람들이 유세가들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유세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진, 장이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캐치한 사람들입니다. 장이 같은 사람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밥도 못 얻어먹고 두들겨 맞고 들어와요. 유세한답시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아이고 이게 뭐 맨날 공부한답시고 책 끼고 살더니 기껏해서 돌아다니면서 두들겨 맞는 일밖에는 못하냐. 어떻게 좀 사람 좀 구실해봐라라고 막 바가지를 걸으니까 장이가 어떻게 했냐면 혓바닥을 싹 내밀었어요. 혓바닥을 싹 내밀면서 야 혓바닥은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와이프한테. 그랬더니 혓바닥은 있네. 그랬더니 그럼 됐어. 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설상제라고 하는 유명한 세 글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웃으면서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장이나 소진이 요즘 살았거나 그 시대에 보험회사가 있었으면 이 인간들은 틀림없이 혓바닥에다가 보험을 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 그래서 그 사마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죠? 예, 쇠도 녹인대 여러 사람의 입은. 그 정도로 말과 유언비어 이런 이야기들 말의 격조에 대해서 중요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무게를 가져야 되냐, 이런 구정이다라는 유명한 말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마솥 9개 무게는 돼야 된다. 또는 일락천금이다. 한 번 약속한 값어치는 천금보다도 더 값어치가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삼촌지설, 새치의 혓바닥이 강우 백만지사라, 100만 군대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골개열전이라고 하는, 골개열전은 무슨 열전이냐 그러면요, 코미디안에 관한 열전입니다. 사마천 사기가 다른 책하고 구별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온갖 직업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점쟁이,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코미디안들. 근데 그냥 코미디안들이 아닙니다. 임금이나 권력자들에게 바른 말하는 코미디안들입니다. 풍자를 통해서, 유머를 통해서. 그 밖에 상인 장사꾼들 이야기들, 그게 화식열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동성연애자에 대한 기록까지도 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국 사람이 조금 과장되긴 합니다만은 사기에 등장하는 4천여 명의 직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1,000개 정도 되더랍니다. 직업이. 지금 여기 한 1,000명 정도 모였으니까 이 앞줄부터 아시는 직업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해서 직업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몇 줄도 못 넘어가요. 1,000개 못 됩니다. 정치가들하고 관료들 제외하고 나면 과연 우리나라 역사책 속에 정치가들 관료들 제외하고 나면 직업 숫자가 몇 개나 나오겠어요. 사마천 사기에는 1,000개 정도의 직업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마천이 알고 있거나 또는 자기가 다른 정보를 통해서 입수한 모든 직업의 부류들의 사람들을 다 섭렵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준 또 최초의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그 골개 열전에서, 코미디안 열전에서 사마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은 미중이면 역가이 해분이라.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들이나 정치가들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미묘하다는 뜻이죠. 그죠? 적절하다, 잘이다는 뜻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면 중자는 그런 뜻입니다. 말이 적당하게 맞아 떨어지면, 말이 적절하면은 역가의 해분이라. 다툼도 해결할 수 있다. 싸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려면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고 격조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한국 사회의 리더들이나 조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고사성어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관포지교를 고릅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고사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관중과 포숙의 우정으로만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관포지교는 한 2시간짜리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사가 2시간짜리 고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양보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포숙의 위대한 팔로우십에 관한 이야기가 관포지교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활을 쏘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하는 제나라 환공이라는 사람의 또 통큰 리더십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중과 포숙이 황공을 보필해 가지고 보좌에서 제나라의 부국강병 개혁을 실시합니다. 40년 넘게. 그렇게 해서 제나라가 춘추시대 때 최초의 패주국으로서, 패자로서 춘추시대 모든 제후들을 호령하는 최초의 춘추 5패의 첫 번째 패주가 제나라 황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직이나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정치판이나 여러 각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 물어보면 팔로우십을 듭니다. 안 따라준다는 거죠. 돌아서서 딴 얘기하고, 그죠? 어깃장 놓고 합니다. 이런 포숙의 위대한 팔로우십 하나가 제나라를 부국강명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관포지교의 핵심이다. 사마천 공부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천은 어릴 때 10살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공부하지도 않았고 아주 늦게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적절한 나이죠. 10살 때부터 고문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20살 때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천하를 한 3년 정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틈만 나면은 황제를 수행해서 지방으로 전부 다 순시를 하면서 각종 역사책을 쓸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던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가장 훌륭한 공부법은 호학심사 심지기의라고 하는 8글자를 남겨놨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공부법을 남겨놨습니다. 사마천 공부법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를 향해서 던지는 기가 막힌 목소리입니다. 배우는 건 좋은데 생각하는 공부를 안 시키죠, 그죠?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리더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혼자 밥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혼자 밥 안 먹, 징그럽게도 혼자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혼자 여행 많이 하라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서 혼자 생각을 많이,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도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사자 길로자라. 생각의 길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고 그다음에 지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마천 공부법 8글자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 방식에 대해서 사마천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게 개혁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내년도 경기가 대단히 안 좋을 거라고 현재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 커 보입니다. 이건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이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지금처럼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대미 의존도가 갈수록 또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대외 의존도도 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한국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좌우니 동서 갈등이 이거 지역 갈등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그거 아닙니까? 학연, 지연, 혈연, 그죠? 동네 따지고 학교 따지고 집안 따지고 이게 결국 한국 사회의 발전을 선진국으로서 도약을 지금 딱 선진국 문턱에서 딱 맥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이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 사회 절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650년 전에요. 저 서쪽 변방에 있던 후진국이었던 진나라의 목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나중에 탄생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진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이 뒤떨어져 있는 자기네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개혁적인 인재 정책을 실시합니다. 인재를 기용하는데 4가지 조건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사불문 정책이라는 겁니다. 4가지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첫째, 뭘 묻지 않냐? 민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국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나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되죠. 뭐요? 남녀. 남녀 불문만 들어가면 완벽한 개방 인재 정책이 되는 거예요. 2650년 전에 진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이 4가지를 따지지 않겠다. 사불문 정책에 의해 가지고 외국 인재들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리해라든지 건숙 같은 외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진나라로 들어와서 진나라를 개혁 정책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진나라 목공이 춘추 5패 가운데 4번째 패주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인재를 끌어다 쓰는 인재 기용 원칙이 진나라는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전통이 돼가지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처음부터 외국의 인재들이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록에 남아있는 진나라 재상 25명 가운데 17명이 외국 출신입니다. 그리고 7명은 국적 불명이고요. 1명만 진나라 출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적어도 진나라는 국무총리는 외국 인재를 데려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국적 불명 7명이라는 얘기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진나라 사람이었으면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인재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잘 보세요. 2650년 전에 진나라 목공의 인재기용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선진국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이 하기 위해서는 저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절대로 개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가가 상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게 모든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진시황의 도량형 통일이니 화폐 통일이니 하는 게 누가 다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진시황은 그걸 진나라에서 다른 6개의 나라로 확대했을 뿐이에요. 통일된 영역만 확대했을 뿐입니다. 모든 개혁 정책은 다 이 사람이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거열형 5마리의 말이 끄는 말에 묶여가지고 팔다리 머리가 묶여서 5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그죠? 술에 매달고 찢어 죽이는 아주 처참하게 죽은 비운의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진나라를 개혁하려고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일단 믿질 않는 거예요. 무슨 법이든지 갖다가 발표를 하면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는 법이 시행되지 않겠구나 해서 무슨 퍼포먼스를 벌이냐 그러면요. 임목득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를 만들어냅니다. 성문 밖에다가 한쪽 문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요. 임목이죠. 이걸 저쪽 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금 열량을 상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코웃음 치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네. 그랬더니 상금을 50냥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젊은이 하나가 백수 하나가 할 일도 없으니까 힘이 남아도니까 옮겼어요. 저쪽 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 그 자리에서 그 50냥을 상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믿음을 주는구나 해서 신뢰를 먼저 얻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법이 왜 안 지켜주는 줄 아냐? 법지 불행은 자상범죄. 법이 안 지켜주는 건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그죠? 오늘날 적용해도 뭐 어디 하나 그죠? 예, 뒤떨어지거나 현실감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법이 시행되지 않는 건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위에서 법을 어기면 절대로 백성들은 법 신뢰하지 않습니다. 법 안 지키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현재 침체기로 접어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겨울의 추위가 심한 해일수록 오는 봄의 나뭇잎은 푸르른 법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이런 동양 고전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국 사회에서 뭐가 문제며 또 나 자신은 뭐가 문제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용기를 사마천의 삶과 그다음에 그 삶을 아로새겨 놓은 결정체인 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직업으로 하는 일을 하는 청년인데 제가 코를 다치는 바람에 올 한 해 말을 하는 것이 말할 때 통증 때문에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1년 동안을 일을 못하고 절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의 기로에서 제가 코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인지 그런 진로의 기로에 서 있는데 어찌 보면은 사마천이라면은 사마천에게 그렇게 길을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사마천의 이름으로 사마천이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것인지 사마천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뭐 유체 이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빠져나가서 사무처한테 물어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코는 병원에 가시고요. 예,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언제쯤 나을지에 대해서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코 때문에 이제 다치는 바람에 말을 못 하시게 됐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이신데 그 사이에 글 좀 안 써보셨어요? 말을 글로 바꿔보십시오.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어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구어체라는 겁니다. 예, 말로 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글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지금까지 먹고 사셨으니까 글로도 충분히 먹고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죠? 사기부터 읽고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글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오늘날 고맙습니다.